최진영 단편소설 제목 유진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최진영 작가의 소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의 그늘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도 끝내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묘한 온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품 유진 역시 그러한 작가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사건보다는 누구나 겪었을 법한 20대 초반의 불안과 방황, 그리고 타인을 함부로 재단했던 부끄러운 기억을 소재로 합니다. 이 소설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젊음이라는 시기가 가진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춘을 아름답게만 추억하지만 사실 그 시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나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는 잔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 2000년대 초반이라는 배경은 이러한 정서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IMF 이후에 경제적 위기감과 소비 지향적인 문화가 혼재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난과 품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인물들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공간과 냄새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베네치아와 그 지하에 숨겨진 유진 언니의 단칸방,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랑콤 향수에 부조하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 상징입니다.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 화자가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며 느끼는 서늘한 죄책감과 뒤늦은 깨달음의 정서에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낭독을 시작합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과 안경점에서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금세 방을 식혔다. 간단히 씻고 청소하는 동안 몇몇 친구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 매번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 연말을 잘 보내자는 이른 인사도 덧붙였다. 황태와 미역 한 줌을 넣고 간단히 국을 끓여 먹었다. 해질 무렵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그날 써야 할 글을 썼다. 거의 어두워졌을 즈음 컴퓨터를 끄고 스탠드를 켰다. 옷장에서 스웨터와 조끼와 점퍼를 꺼내 입은 뒤 겨울 외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세탁소에 외투를 맡기고 나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 공미는 내 생일마다 전화를 했다. 생일이 아닌 날에 연락한 적은 없었고 내가 먼저 공미에게 연락한 적도 없었다. 내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고 말하면 공미는 뭘 그런 말을 해.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라고 대답했다. 나는 공미의 생일이 8월의 어느 날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우리는 21살에 만나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제 와, 근데 내 생일이 언제지? 라고 물을 수는 없었다. 공미와 통화를 하며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1년에 한 번 주고받는 연락은 매번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산책 중에 통화를 끝내고 집에서는 조용히 있고 싶었다. 공미는 아이와 남편 이야기를 했다.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내가 공미에게 전할 수 있는 안부는 나에 대한 것뿐이었다. 통화가 거의 끝날 무렵 공미가 물었다. 근데 너 기억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진 언니 있잖아. 잠깐 공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기억 안 나? 옛날에 우리 같이 알바할 때 매니저 언니. 오랜 시간 밀폐되었던 병의 뚜껑을 비틀어 열면 냄새가 훅 끼치는 것처럼 그 시절의 향기가 먼저 떠올랐다. 유진 언니의 향기. 랑콤 위.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나는 약간 주저하며 덧붙였다. 어떻게 그 언니를 잊어.
하지만 거의 잊고 살았다. 30대를 지나며 유진 언니를 떠올린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공미는 지난 가을 유진 언니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했다. 찬란한 햇살과 생생한 단풍 때문에 자꾸 눈이 감기던 날이었다고. 드문드문 연락할 때도 아픈 내색을 안 해서 나도 전혀 몰랐거든. 근데 언니라면 그럴 만하다는 생각도 들어. 언니는 웃으면서 갔대. 아니, 언니가 결혼식은 안 했는데 배우자는 있거든. 배우자가 장례식을 다 챙겼어. 되게 차분하고 속 깊은 사람 같았어. 조촐했지만 분위기가 좋았거든. 음악도 나오고 장례식 같지 않았어. 언니가 그러길 원했대. 너 기억해? 사장님 아들 있잖아. 그래, 우리가 거북이라고 부르던 그 꼬맹이가 어른이 되어서. 근데 넌 언니랑 계속 연락을 했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질문처럼, 깨달음처럼. 가끔 했지. 언니가 늘 반갑게 받아줬어. 너처럼.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 나의 죄책감을 공미가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서. 근데 그동안 나한테는 왜 언니 얘기를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은 채로 상상했다. 공미가 누군가에게 나의 부고를 전하는 상황을. 너 기억나? 라는 말과 함께 전해질 나의 마지막 안부. 부고를 듣고도 나를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을 상상하다가 잠들었고 아주 오랜만에 학교 옥상 꿈을 꾸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유진 언니를 생각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 가림막이 벗겨진 것처럼 가림막 안에 놓여있던 온갖 잡동사니가 바람에 휩쓸려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따로따로 굴러다녀 그전엔 보지 못하던 부분이 더 잘 눈에 띄는 것처럼 유진 언니와 함께한 그 시절의 기억은 연속성 없이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떠올랐다. 머리를 감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책장에 책을 꽂다가 빨래를 개키다가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기 직전에 문득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오빠의 전화를 받았다. 뒤늦은 생일 축하에 이어 부탁이 있다고 했다. 괜찮다면 이날을 겨울방학 동안 보살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입 원서를 쓰던 시기에 난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여러 대학의 커트라인을 살피고 원서를 넣고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과정을 다 해낼 의욕이 없었다. 나는 내 인생에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런 것에 심드렁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으나 사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이 없었다. 당시에는 특차 제도가 있었다. 나는 나의 수능 점수로 합격 가능한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크리스마스 전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 그 겨울 친구들은 바빴다. 여러 도시에 이러저러한 대학을 찾아다니며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동시에 운전면허증과 컴퓨터 자격증을 땄다. 파마와 염색을 했으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쌍꺼풀이 없는 아이들은 실핀에 풀을 묻혀 눈두덩에 바르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쌍꺼풀을 만들었다. 화장품과 옷을 보러 다녔고 귀를 뚫었다. 오후에 만나 커피를 마시고 밤에 만나 술을 마셨다. 벼르다가 고백하거나 충동적으로 고백했다. 그러고 또 무엇을 했을까? 나는 거의 동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오빠는 입대했기에 낮에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늦게 일어나 대충 밥을 먹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옛날 영화 두어 편을 빌려와 봤다. 부모님이 돌아오는 저녁부터 부모님이 잠드는 밤까지 내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 거실이 조용해지면 주방으로 나가 뜨거운 우유에 믹스커피 2봉지를 타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달고 느끼한 커피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낙서를 했다. 어둡고 비관적이고 끈적끈적하다가 끝내 횃불처럼 타오르는 낙서였다. 우울감과 무기력은 내 몸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안락한 소파였다. 우울감은 팔이 여럿인 시바 신처럼 쉬지 않고 나를 쓰다듬었다. 나는 매일 파괴되었으나 창조되었고 창조된 나는 파괴되기 전에 나와 다르지 않았다. 무의미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기나긴 겨울이었다. 낯선 도시에서 20살을 시작했다. 기숙사는 2인 1실이었고 나는 동급생과 같은 방을 썼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느냐 묻고 저녁에 만나면 잘 지냈느냐고 묻는 만큼만 우리는 친했다. 필수 교양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2번 같은 강의실에서 만났다. 나는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이름을 몇 차례 듣고도 잘 외우지 못했다. 정말 미안한데 내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중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정색하며 너희 우리 GOD 오빠들이 짱인 거 알지? 라고 당당하게 물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때 나는 약간 놀라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되물을 뻔했다. 머지않아 내 또래 서울 사람들은 말의 앞이나 뒤에 습관처럼 알지? 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혼자 수업을 듣고 밥을 먹었다. 공강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애매하게 아는 사람을 불쑥 마주치는 순간이 잦아지자 도서관이라는 장소도 불편해졌다.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혼자 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냈다. 대강이동 옥상이었다. 옥상 구석진 자리에 학교 신문을 깔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거나 김밥을 먹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다들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으로 리포트를 썼다. 난 컴퓨터가 없었다. 교내 공용 컴퓨터실은 늘 붐볐고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었다. 나는 A4 용지에 색색의 볼펜으로 리포트를 써서 냈다. 여름방학은 고향에서 보냈다. 이따금 중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동아리, MT, 과 선배, 복학생, 미팅, 연애, 학회,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누구는 이제 눈썹도 잘 그리고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2학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날이 추워질수록 대강이동 옥상에 머무르기가 힘들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끄트머리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녹색과 회색 계열의 청소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청소 도구를 등지고 앉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거의 다 읽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에 기숙사 추첨이 있었다. 내가 뽑은 종이에는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아쉬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2학년 개강을 앞두고 고향 친구와 돈을 합쳐 자취방을 얻었다. 친구는 자취방에 책장과 책상과 컴퓨터와 옷장과 텔레비전과 냉장고와 밥솥과 기타 등등을 들여놓았다. 내 짐은 이불과 옷과 책 몇 권뿐이었다. 같이 방을 얻었지만 살림의 규모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친구에게 얹혀 사는 것만 같았다. 개강을 하고 다시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끄트머리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고향 친구들이 지난 1년 동안 해냈다는 것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뿐이었다. 무기력의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도스토옙스키의 인물을 생각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물도 생각했다.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인물에게 훨씬 매료되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하루키의 인물처럼 살고 싶었다. 수업이 끝난 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상가를 둘러봤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제일 먼저 편의점에 들어갔다.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니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에도 들어가서 묻는 말에 답하고 연락처를 남겼다. 제과점에서 멀지 않은 분식집에도 들어갔다. 김밥을 말던 어른이 여기는 낮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학생, 여기 2층 레스토랑에서도 사람 구하던데 거기는 저녁에 일할 사람을 구할 거야. 생각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든가. 2층으로 올라갔다. 입간판에 베네치아라고 적혀 있었다. 고향에도 베네치아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어쩐지 인천에도 원주에도 전주에도 있을 것만 같았다. 곱씹어 보니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들어간 곳은 전부 고향에서도 본 상호였다. 베네치아의 유리문을 밀었다. 문 위에 달린 종에서 쟁그랑쟁그랑 소리가 났다. 카운터에 서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앞치마 차림이었다. 희고 검은 머리카락이 뒤섞여 있는 짧은 커트 머리에 얇은 검정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몸은 왜소하고 얼굴은 작았다. 그날 본 사람 중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물에 가장 가까워 보였다. 나는 나의 용건을 말했다. 그는 나이와 신분과 사는 곳과 아르바이트 경험과 일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물으며 메모했다. 근데 전공은 뭐예요? 뭘 공부해요? 그날 처음 들은 질문이었다. 학교는 재밌어요? 다닐만 해요?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는 대답을 듣지 않아도 내 사정을 알겠다는 표정으로 내 웃음을 받았다. 사장님이 전화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볼지도 몰라요. 사장님 있을 때 다시 와서 면접을 봐야 할 수도 있고요. 사장님들은 전부.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가 말끝을 흐렸다. 그가 내 눈을 바라봤다. 없어서요. 오늘 다닌 곳마다 사장님은 없고. 나는 또 말끝을 흐리며 어깨를 조금 으쓱거렸다.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그는 내 말을 늦게 알아듣고 짧게 웃었다. 우리 이름이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근데 나는 이유진. 최유진 아니고. 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알려줬지만 내게도 자기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베네치아의 이유진 뿐이었다. 난 넉넉한 보배라는 뜻인데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저는 생각하는 별이요. 농담이에요. 아름다운 별이에요. 하지만 나는 생각하는 별이고 싶었다. 별은 원래 아름다우니까. 이유진은 내 농담을 듣고 웃지 않았다.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머쓱해졌다. 베네치아에서 나온 뒤 더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어디서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한 것도 아닌데 큰일을 해낸 기분이었다. 학교로 돌아가 매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도서관에서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빌렸다. 집으로 가는 가장 먼 길을 골라 걸었다. 집 근처에 도착하고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면서 유진이란 이름을 생각했다. 예전에도 이름이 같은 사람을 꽤 만났다. 나는 유진보다 최유진으로 불렸다. 작은 유진이라고 불린 적도 있다. 이름의 뜻을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만난 유진들은 무슨 뜻이었을까? 우리도 서로를 인디언처럼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구슬, 동쪽의 빛,
지혜로운 돌, 무성한 열매, 찬란한 칼, 참된 마음, 넉넉한 보배.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았다. 베네치아라고 했다. 베네치아의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다. 나와 같이 홀을 담당하던 공미는 인근 다른 대학의 휴학생이었다. 공미는 집중력과 승부욕이 대단했고 엄청 열심히 일했다. 일하는 틈틈이 공미는 베네치아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줬다. 베네치아에는 총 6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 손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매니저님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매장 밖에서는 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이유진은 말했다. 이유진은 품위 있는 말투와 자세를 강조했다. 목소리는 너무 낮지도 높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일정한 톤을 유지할 것. 화장은 하지 않아도 좋지만 머리카락은 반드시 묶을 것. 유니폼에 이물질이 묻거나 구김이 생기면 당장 갈아입을 것. 발을 끌면서 걷는 것과 종종 걸음 금지. 홀에서 잡담 금지. 큰 소리로 웃지 말 것. 일할 때 향수와 액세서리, 특히 반지 착용 금지. 손톱은 바짝 깎아야 하고 매니큐어는 금지. 이유진은 뚜껑 없는 쓰레기통을 끔찍하게 여겼다. 이틀에 한 번씩 의자를 밟고 올라가 샹들리에와 조명의 먼지를 닦았다. 바짝 마른 행주를 탈탈 털어서 식기와 유리잔에 남은 물 얼룩을 말끔히 지웠다. 이유진은 치우고 닦고 정리하는 행위에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다. 월요일은 매장 휴무일이었다. 사장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 일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이 5시 30분에 끝나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유진이 나서서 나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불상사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공미는 휴학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인도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공미는 어른 같았다. 여기서 일하는 구성원은 나와 같이 주중에 일하는 공미, 주말에 일하는 세영과 지란 언니와 원오빠, 주방보조 동주 오빠이다. 공미가 알려준 것들. 1. 공미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앞서 오랫동안 일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공미를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우습게도 공미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공미는 자기를 싫어하는 그와 잘 지내보려고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그 바람에 그는 더 큰 착각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걔는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어. 아마 학교 때문일 거야. 걔는 내가 다니는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재수했다가 또 떨어졌대. 결국 원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자기 학교 학생들과 급이 안 맞는다는 이상한 우월감에 빠져서 거의 자퇴할 지경이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고 싶던 대학에 다니는 날 보고 배알이 꼬인 거라고 매니저님이 말해줬거든. 남자는 공미가 잔꾀를 부리고 얌체짓을 한다고 사장에게 계속 불평했다. 하지만 매장을 지키는 사람은 이유진이고 이유진은 공미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공미와 남자의 대립은 이유진과 사장의 갈등이 되었으나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불만과 존속에 별 관심이 없었다. 결국 남자는 온갖 오해와 착각을 끌어안고 매장을 떠났다. 그 과정을 겪으며 공미는 어른들이 말하는 사내 정치란 것을 간접 체험한 것만 같다고 했다. 이 이유진은 베네치아의 매니저다. 3. 영업이 끝나고 뒷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시급으로 챙겨주는 곳은 별로 없는데 이유진이 투쟁해서 사장에게 그것을 얻어냈다. 이유진은 사장의 동생이다. 5. 사장은 인근의 편의점도 운영하는데 편의점 관리는 아내가 맡아서 하고 베네치아 관리는 이유진이 한다.
그럼 사장은? 사장은 편의점 건물 2층 당구장에서 매일 당구를 치지. 당구장도 사장님 거야? 아니, 당구장은 사장 남동생 거. 남동생은 당구장 사장인데 이유진은 어째서 베네치아 매니저야? 사실 이 건물이랑 편의점 건물이랑 전부 사장 엄마 거야. 사장 엄마는 아들들한테만 사장을 시키고 이유진한테는 오빠 밑에서 착실히 일하다가 결혼이나 하라고 그랬다는 거지. 결혼만 하면 뭐든 해주겠다고. 아주 가끔 이유진이 사장을 야 라고 부르면서 화낼 때가 있다. 그럴 땐 놀랄 것 없이 싸움을 구경하면 된다. 베네치아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유진은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추구했다. 그런 문제로 사장과 이유진은 종종 크게 다퉜다. 사장은 장사 잘 되는 식당을 원했고 이유진은 품격 있는 식당을 원했다. 격식 있는 분위기를 갖춰놔야 손님들이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고. 일하는 입장에서 손님의 무례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품격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게 낫다고. 나는 이유진의 주장에 수긍했지만 음식을 흘리고 침을 튀기고 욕설을 섞어가며 왁자하게 수다를 떠는 사람들을 고급스러운 말투와 자세로 대하기 민망한 순간도 있었다. 이유진은 댄스곡을 틀어놓고 막춤을 추는 야유회에서 혼자 진지하게 발레를 하는 사람 같았다. 베네치아의 조명과 음악과 인테리어는 근처의 수두룩한 경양식집과 확실히 달랐다.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식기를 사용했다. 늘 클래식을 틀었다. 음식 재료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유진은 내 편의를 많이 봐줬다. 출근하면 밥은 먹었느냐고 먼저 물었다. 당시 내게 그런 걸 매일 물어보는 사람은 이유진 뿐이었다. 밥을 못 먹었다고 대답하면 주방의 임 실장에게 간단한 요리를 부탁해서 뭐라도 먹고 일하게끔 했다. 학교나 자취방보다 베네치아가 편해졌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대타를 부탁하면 기꺼이 대신 일했다. 지칠 정도로 바쁘게 일한 날은 조금 짜릿하기도 했다. 응대하기 까다로운 손님이 있을 때는 이유진 매니저를 부르면 모두 해결됐다. 이유진은 확실히 매니저와 언니로 나뉘었다. 이유진 매니저는 아주 짧은 말로 상대의 기를 죽였고 잘못에는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 이유진 매니저의 눈빛이 변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방금 전 자기의 말과 행동을 곱씹어 잘못을 찾아냈다. 우리는 이유진 매니저를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했다. 이유진 언니는 친구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이유진 매니저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매니저와 언니를 가르는 가장 강렬한 잣대는 향수였다. 영업이 끝나면 유진 언니는 손목에 향수를 뿌려서 귀 뒤에 문질러 발랐다. 유진 언니로 돌아오는 향기였다. 언니는 매장 주방에서 야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일요일 밤이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두 불러서 회식도 했다. 회식 비용은 언제나 언니가 계산했다. 우리는 언니가 계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언니는 나이 많은 어른이고 사장의 동생이고 어쨌든 우리보다 돈이 많을 테니까. 회식을 하며 처음으로 칵테일바에 가봤다. 회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거나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거나 공원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경험도 처음이었다. 마피아 게임과 눈치 게임도 처음 해봤다. 나도 모르게 이런 건 처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나 보다. 바람이 쌀쌀한 늦가을의 일요일 밤 매장 문을 닫고 야식을 먹던 중에 동주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너 정말 대학생 맞느냐, MT도 안 가봤느냐, 친구들이랑 대체 뭘 하고 노는 거냐 고 물었다.
사람들은 대학생 같지 않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나를 가짜 대학생으로 몰았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나의 말투나 습관 같은 것을 흉내내며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그들과 함께 웃으며 나는 며칠 전 강의실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쉬는 시간이었다. 서로의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친하다고는 할 수 없는 동기들이 내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 제 남자친구 서울대 다니잖아. 진짜? 어떻게 만났대? 소개팅. 서울대 다니는 애가 왜? 걔가 그렇게 예뻐? 쟤 서초동 살잖아. 알지? 제 눈이랑 코랑 다 한 거잖아. 제 핸드백 한정판인 거 알지? 교수가 들어오자 그들은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나는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대화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남자친구 서울대 다니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눈짓으로 가리키는 사람을 힐끔 바라봤으니까. 그렇게 예쁜가 생각했으니까. 그 연애가 오래 갈까 의문을 가졌다가 서초동에 산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이해가 됐으며 말도 안 되는 박탈감을 느꼈으니까. 그들의 관심사인 명문대와 강남과 명품 등에서 나는 엄청 멀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나의 껍질을 자꾸 벗겨냈다. 모른 척하고 싶어서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둔 나의 근성을 끄집어냈다. 나는 그런 대화 속에 있고 싶지 않았다. 베네치아에 있고 싶었다. 돈가스와 파스타를 시켜놓고 시끄럽게 떠드는 또래들에게 우아한 자세로 서빙하고 싶었다.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을 때 나는 담배를 피우러 매장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종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다. 유진 언니가 나를 따라왔다. 담배를 피우면서 언니는 내게 대학 생활이 별로냐고 물었다. 다른 애들은 친구들이 매장에 밥 먹으러 오기도 하는데 너는 그런 친구가 여태 없지 않았느냐고. 나는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대신 학교에서 들은 그 대화의 일부를 전하며 그런 애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덧붙였다. 나는 안다고 내게 다정하고 상냥한 친구들이 언제든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건 충격이나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흔한 일이라고. 나는 사람 안 믿는다고. 분위기를 믿는다고.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모두가 그럴 거라는 편견은 위험해. 알아요. 있겠죠. 어딘가에는. 내 말은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피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너 여기서는 잘 지내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친구 아니야? 언니는 내 말을 오해하고 있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제법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공부도 잘하고 예쁜 무영은 인기가 많았다. 나는 2학년 때 무영과 같은 반이 되었다. 무영은 첫날부터 내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편견이나 어색함이나 방어를 모르는 사람 같았다. 무영은 내게 같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다. 체육 시간에는 손짓으로 나를 불러 같은 팀을 하자고 했다. 토요일에 학교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놀러 가자고 했다.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무영과 가까워졌다. 나는 무영을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했다. 나에게 다정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했다. 처음 무영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나는 방이 내뿜는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책상에는 문제집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무라카미 류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이 책 등을 보인 채로 엎어져 있었다. 책상 구석에는 모서리가 나달나달한 작은 스케치북과 스케치용 연필, 외국에서 산 것만 같은 파스텔 세트도 있었다. 무영은 리모컨으로 미니 오디오를 틀었다.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방에는 광목천으로 만든 작은 텐트가 있었다.
텐트 속에는 노란 조명이 빛났고 책이 쌓여 있었다. 방의 구석에는 특이한 모양의 유리병이 나름의 규칙과 질서로 모여 있었다. 카펫이 방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보석을 매단 것 같은 모빌이 창틀에 달려 있었다. 무영은 내게 원두커피와 오렌지를 주면서 말했다. 슬픔이여 안녕의 주인공 세실은 아침으로 커피와 오렌지를 먹으며 담배를 피운다고. 세실은 우리와 또래라고. 무영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보라색 작은 철제통의 뚜껑을 열었다. 담배꽁초와 담뱃재가 들어있었다. 무영이 내게 담배를 건넸다. 나는 주저하다가 담배를 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담배를 피웠다. 원두커피도 오렌지도 처음 맛봤다. 그 방에서 어둠이 내릴 때까지 무영과 나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이상하고 지루한 사람들에 대해, 가끔 꾸는 악몽과 죽은 사람들에 대해, 천박한 어른과 한밤의 산책과 가끔 엄습하는 자의 욕구와 없애버리고 싶은 기억과 박제해두고 싶은 기억을 조금씩 말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말했다. 매일 다른 날씨와 하늘, 구름, 햇살, 장마, 첫눈, 노을, 겨울철 별자리, 바람에 실려오는 계절 향기. 그리고 마침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할 말이 없으면 담배를 피웠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약간 멍한 상태로 생각했다. 무영은 다른 친구들과도 이런 얘기를 나눌까?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한 내게 아무렇지도 않게 비밀을 털어놓는 이유는 뭘까? 나는 무영에 관한 소문을 떠올렸다. 어떤 소문은 무영의 친구 입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때 나는 우리의 대화를 아주 은밀한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무영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리란 생각은 뒤늦게 들었다. 이후에도 무영의 집에서 자주 놀았다. 무영은 자기가 읽은 소설이나 시를 얘기해 주기도 했다. 우리는 편지도 주고받았다. 나는 무영의 비밀 친구인 것만 같았다. 무영과 나는 늘 둘이서만 놀았으니까. 무영이 여러 친구와 함께일 때 나는 일부러 무영을 못 본 척했고 무영은 나를 그쪽으로 부르지 않았으니까. 여름방학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영은 결석했다. 담임은 무영이 맹장 수술을 해서 며칠 입원할 거라고 전했다. 나는 무영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를 쳐다봤다. 마음이 불편했다. 무영이 낙태를 해서 병원에 있는 거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이미 들었으니까. 무영은 이전에도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이곤 했다. 본드, 자해, 폭력 가출, 담배와 술과 남자가 뒤섞인 소문. 야자를 끝내고 밤늦게 집에 갔다. 씻고 나오는데 집 전화가 울렸다. 무영이었다.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놀러 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음 날 혼자 병원에 갔다. 무영은 반가워했다. 무영을 살펴보며 생각했다. 무영은 정말 맹장 수술을 한 걸까? 무영은 어째서 오늘도 나만 따로 불렀을까? 그 많은 친구는 왜 오지 않는 걸까? 무영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몇몇 아이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영을 따돌렸다. 무영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으며 소문의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무영은 변함없이 지냈다.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갔다. 무영이 그렇게 다가가면 무영을 의심하고 경멸하던 사람이라도 막상 무례하게 굴진 못했다. 무영의 분위기는 그걸 가능하게 했다. 나는 죄책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가졌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영의 태도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도 같다. 계속 무영과 가깝게 지내면 나 역시 그런 소문에 휩싸일 것만 같았다. 담배를 피웠을 뿐인데 본드를 하는 아이로 소문이 날 수도 있었다. 무영처럼 대처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무영을 조금 밀어내는 신용을 했고 무영은 바로 알아차렸다. 너도 별 수 없구나 생각하며 무영이 먼저 나를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 하지만 아니다. 확실히 내가 도망쳤다. 나는 무영을 믿지 않았다. 분위기를 믿었다. 나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분위기를 믿는 나를. 내 얘기를 들으며 언니는 담배를 3대나 피웠다. 너 평소에 책 많이 읽어? 언니가 물었다. 나름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니까 허탈했다. 모르겠어요. 많이 읽는 편인지. 너는 작가가 될 거야? 당황스러웠다. 언니는 내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무영은 그런 말을 했었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언니의 질문이 무영의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을, 그날의 빗소리와 샘이 나도록 아름답던 말투를 되살렸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나는 기분 나쁘다는 투로 말했다. 언니가 그렇게 물어서 억울했다. 어째서 억울했는지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 감추던 욕망을 언니가 너무 쉽게 알아봐서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 소리내어 꿈을 말할 줄 아는 무영이 부러워서 무영은 진짜 작가가 될 것만 같아서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착잡했었다. 어쩌면 그때부터 나는 이미 무영을 조금씩 밀어냈던 건지도 모른다. 뭘 그렇게까지 싫어해. 생각해 본 적 없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 언니는 너무 쉽게 말했다. 언젠가 그런 걸 글로 써보란 뜻이야. 그렇게 말하는 언니가 미웠다. 문득 무영의 소식이 궁금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무영은 나의 죄책감을 비웃을 것만 같았다. 매장을 정리하고 다 같이 길거리에 섰다. 다들 헤어지기 아쉬운 눈치였다. 공미가 장소를 옮겨 조금만 더 놀자고 말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아무도 선뜻 정하지 못했다. 야, 너무 쌀쌀하다.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유진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유진 언니를 따라 걸었다. 언니의 방을 상상하자 자연스레 무영의 방이 떠올랐다. 이유진과 무영의 방은 정말 잘 어울렸다. 번화가를 지나자 작은 공원이 나왔다. 공원 너머로 주택가가 시작되었다.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은지 갓길에 세워둔 승용차와 트럭이 많았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아서 차가 다가오면 주차된 차와 차 사이에 몸을 우겨 넣어야 했다. 오르막길이 시작될 즈음 언니가 걸음을 멈췄다. 비슷한 색깔과 높이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언니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었다. 2층 양옥이 나타났다. 현관으로 가려면 돌계단 서너 개를 올라가야 했다. 언니가 내려갔다. 타다다다닥 계단을 내려가며 조용히 당부했다.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 철문 꼭 제대로 닫아. 언니는 지하의 문을 열었다. 그걸 반지하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완전히 지하였다. 어둠 속에서 유진 언니의 향기를 느꼈다. 언니가 벽면의 스위치를 눌렀다. 형광등이 잠깐 깜빡였다. 불이 완전히 켜지자 정면에 작은 싱크대가 보였다. 싱크대 옆에 미니 냉장고와 3단 선반이 있었다. 화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언니는 사람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싱글 사이즈 침대와 협탁과 한 칸짜리 옷장이 있었다. 좁고 깔끔하고 적막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번지는 지하방이었다. 언니가 작은 교자상에 술과 안주거리를 차리는 동안
우리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귓속말하듯 수군거렸다. 소리 없이 웃었다. 여기는 다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야. 집주인은 다른 동네에 살아. 언니가 말했다. 공미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근데 언니는 왜 이런 데서 살아요? 이런 데가 어때서? 언니가 되물었다. 공미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보다는 차라리 매장에 딸린 쪽방이 낫지 않아요? 여기는 진짜 언니랑 안 어울리는데. 이런 데가 어때서? 언니는 다시 물었다. 언니는 나이도 많고 집도 부자고 사장님이 오빠잖아요. 언니 엄마는 건물도 많다면서요. 나도 공미처럼 묻고 싶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언니와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그런 질문은 언니와 나 둘만 있을 때 하고 싶었다. 언니가 대답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나한테는 소중한 방이야. 너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살림을 내 것처럼 쓰고 살지. 근데 거기에 정말 내 것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공미는 반항하듯 대꾸했다. 저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일찍 독립할 거예요. 오피스텔에 살 거예요. 공미는 말하면서 다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많이 벌어. 꼭 많이 벌어라. 근데 나도 여태 안 벌고 산 건 아니다, 공미야. 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우리는 다를 거야. 언니는 미래를 보는 사람처럼 시선을 깔고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공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근데 너 인도 갈 거라며. 거기서도 그렇게 물을 거야? 왜 이런 데서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묻고 다닐 거야? 아니죠, 언니.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거긴 외국이잖아요. 공미가 재빠르게 대꾸했다. 글쎄, 그러니까 거기와 여기가 무엇이 다르다고 나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날 새벽 이유진의 집에서 나와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져댔다. 형, 사장님 집 어딘지 알아요? 그럼 매니저님 월급도 알아요? 진짜? 왜 그것밖에 안 돼? 정말 가족 맞아? 근데 이유진은 그 돈 받으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왜 결혼을 안 하지? 이유진은 왜 자꾸 회식을 잡는 걸까? 왜 한참 어린 우리와 어울리는 거지? 설마 친구가 없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는 자고 있었다. 만약 친구가 같이 방을 얻자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유진의 집보다 훨씬 좁고 어두운 곳에 살았을 수도 있었다. 나는 집을 나와 DVD방으로 가서 쪽잠을 잤다. 친구가 일어나 학교에 갈 시간까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이유진 매니저의 눈빛이 변해도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다. 이유진의 꼼꼼함을 결벽증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동경하며 배우려 했던 이유진의 품이 있는 말투와 걸음을 질 나쁘게 비웃었다.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뒤섞인 이유진의 헤어스타일을 매력적이고 귀족적이라고 평했던 공미는 이유진이 게으르고 돈이 아까워서 염색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질한 언니는 고자질하듯 내게 말했다. 야, 이유진이 쓰는 향수 랑콤인 거 알아? 그거 한 병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질한 언니는 이유진이 그런 집에 살면서 그런 향수를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유진이 발전이 없는 거라고 했다. 아주 통쾌하다는 듯 그런 말을 계속했다. 한 달이 지난 일요일 밤 이유진은 평소처럼 회식을 잡았다. 원 오빠였던가 질한 언니였던가. 이제부터 회식을 할 때는 회비를 걷자는 말을 꺼냈다. 그 말을 듣고 이유진은 그냥 너희끼리 놀라고 말한 뒤 혼자 집으로 가버렸다. 우리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또 이유진 얘기를 했다. 이유진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끝없이 늘어놨다. 함부로 추측하고 과장하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분위기를 느꼈다. 그것은 냄새처럼 우리를 휘감고 들뜨게 했다. 그 분위기를 이유진도 느꼈을 것이다. 이유진은 베네치아의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유진은 내가 애써 감추려는 욕망도 집어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겁이 났다.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내는 그들이 위험해 보였다. 그렇다고 이유진 편에 서고 싶지도 않았다. 나 또한 이유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이유진은 우리를 크게 혼내야 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멍청한 짓을 그만두라고 가르쳐야 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분위기를 예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이유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테고 그래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유진은 우리 중 가장 어른이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이유진이 정말 미웠다. 베네치아는 학교나 자취방보다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다. 더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이유진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이유진의 눈빛을 다 받아내면서 너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묻던 그날의 이유진을 떠올렸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송별회를 하자고 했지만 나는 마다했다. 그리고 일요일 밤 베네치아 근처 건물에서 이유진을 기다렸다. 퇴근하고 나오는 이유진의 뒤를 따라 걷다가 언니 하고 불렀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언니 하고 불렀다. 언니의 집으로 갔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화가 잦아들면 담배를 피웠다. 연기를 내뱉으며 생각했다. 나는 분위기를 믿지.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람. 그럼 사람을 믿어야 하나? 믿는다는 건 대체 뭐지? 밤이 깊어 그 집을 나설 때 언니는 자기가 쓰던 랑콤 향수를 선물로 주면서 큰 길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향수를 손에 꼭 쥐고 걸었다. 큰 길이 보이자 나는 헤어지기 아쉽다고 했다. 집에 가기 싫은 이유를 털어놨다. 우리는 먹을거리를 사서 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언니의 잠옷을 입고 언니의 기초 화장품을 발랐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벽처럼 좀 더 밝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나는 언니를 이해하게 되었나? 그땐 아니었다. 아니었던 것 같다. 헤어지면서 언니는 종종 연락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역시 또 놀러 올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겨울방학은 고향 집에서 보냈다. 3학년이 되었다. 학교 앞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더는 대강이동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완벽하게 혼자일 수 있었다. 이나와 겨울을 보내면서 자주 이유진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기억 자체가 버거웠다. 부고를 들어서겠지.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조금씩 맑아졌다. 맑은 기억은 일그러진 기억. 일렁이는 수면을 통해 물속을 바라볼 때처럼 울렁거렸다. 이나가 나의 방을 보고 고모는 가난하니까 이런 데서 사는 거잖아 라고 말했을 때도 이유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나와 찜질방에서 놀던 날 삶은 계란을 먹으며 이나에게 물었다. 이나가 보기엔 고모가 어른 같아? 고모는 어른이잖아. 이나 생각에는 몇 살이면 어른이야? 몰라. 20살?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 외갓집에 주찬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고등학생인데도 어른 같아. 어른처럼 말해. 그래. 주찬미 언니는 어떻게 말하는데? 몰라. 그냥 어른처럼 말해. 그렇구나. 그리고 주찬미 언니는
어른처럼 웃어. 어른처럼 웃는 건 어떤 거야? 혼잣말하면서 웃는 거. 안 웃는 것처럼 혼자 웃는데, 그럼 나는 기분이 좀 별로야. 그렇구나. 그럼 고모도 그렇게 웃어? 고모는 주찬미 언니랑은 다르게 웃는데. 어떻게 달라? 고모는 그냥 막 웃잖아. 근데 고모, 강아지도 웃는 거 알아? 이나는 유튜브로 강아지 동영상을 찾아봐 달라고 했다. 이나와 나는 핸드폰으로 강아지 동영상을 찾아보며 막 웃었다. 서로에게 들리도록 말하면서 마음껏 웃었다. 겨울방학이 끝나기 며칠 전, 이나는 아빠의 차를 타고 웃으며 돌아갔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리고 여전히 유진을 생각한다. 어릴 때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애쓴 적이 있다. 그땐 어렸으니까 어른스러운 척을 할 수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에도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애쓸 때가 있다. 나는 여전히 어른스러운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긴장했다. 긴장할 때 나는 좀 더 이나를 신경 쓸 수 있었다. 이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어른스럽다는 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어린 시절 어른스러운 척했던 건 그 반대라고 볼 수도 있을까? 20년 전 나는 이유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유진은 나를 이해했을까? 그때 우리를 야단치지 않고 지켜만 보던 이유진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은데. 40살의 이유진과 40살의 내가 대화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공미가 이유진과 연락하며 지냈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랍다. 공미는 하고 나는 하지 않는 차이를 생각하면 까마득해진다. 작품 해설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는 흔히 지나온 시간의 목록을 들춰보곤 합니다. 최진영 작가의 소설 유진은 생일날 아침에 찾아온 낯선 부고로부터 시작됩니다. 20년 전 20살의 길목에서 만났던 매니저 유진 언니의 죽음은 주인공인 나의 기억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했던 우리가 타인의 삶을 얼마나 제멋대로 재단했는지, 그리고 어른이라는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아프게 건드리는 성찰의 기록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 나는 20살 무렵 무기력의 늪에 빠져있던 인물입니다. 세상에 관심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젊은 날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레스토랑 베네치아에서 만난 유진 언니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묘한 유대감을 주었지만 유진 언니는 주인공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품격과 고고함을 지닌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격은 이내 아르바이트생들의 잔인한 시선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언니의 배경과 현재의 가난한 처지를 비교하며 아이들은 언니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위선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 지점에서 소설은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서늘함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사람을 믿지 않고 분위기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얼마나 가변적이고 무책임한가요? 한때 동경했던 대상도 분위기가 바뀌면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주인공은 그 비겁한 분위기에 동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분위기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유진 언니가 아이들의 무례함을 꾸짖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타인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그들의 미숙함조차 삶의 한 과정으로 넉넉히 품어준 진짜 어른의 침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40이 된 주인공은 조카 이나를 돌보며 다시금 어른의 의미를 묻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유진 언니가 남긴 향수 냄새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향기로 남는다는 것은 그가 타인에게 건넨 따뜻한 배려와 품격이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최진영의 유진입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